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안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비욘디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유방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방암의 항암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치료의 흐름 그리고 항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어떤 윤곽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유방암은 여자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2018년에 여자분들에게서 생긴 암 중에 유방암이 1위를 차지했고요. 1년에 2만 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암이고요. 이 유방암에서 가장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암이라는 병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남자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자분들인데요. 보시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암의 발생률이 55%, 그러니까 전체 암의 분율이 55%로 가장 높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65세 이상이 38.5%로 35세에서 64세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30대, 40대, 50대에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유방암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암이 나이 먹을수록 60대, 70대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국내에서 유방암은 진단 시에 50세 언저리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여자분들이 유방암에 워낙 많이 걸리시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과업을 다 이루고 은퇴한 다음에 이런 중병이 걸리는 것과 한창 할 일이 많은 나이에 암에 걸리는 것은 굉장히 느끼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30대에서 50대 여자분들이 사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방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50대 여성 사망자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유방암이 원인일 정도로 유방암이 사실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발생자 수도 굉장히 많고 또 젊은 나이에 완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많습니다. 유방암이란 어떤 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 유방의 역할은 아이에게 만들 젖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젖을 만드는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이 소엽이라는 방에서 젖이 생성되어서 유관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유관이나 유방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하고 조직학적으로는 침윤성 유관암이라는 종류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유방암을 이야기할 때 상피내암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상피내암이라는 것은 침윤성 유관암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피내암이란 똑같이 이 유관이라든지 유방소엽의 상피세포에서 암과 같은 나쁜 모양의 세포가 생겼지만 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나 전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윤성 유방암과 똑같이 취급하진 않지만 오래 두면 침습성 암이 이 상피내암으로부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피내암을 특별히 수술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같이 동원하여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내 유방암이 어떤 유방암인가를 파악하실 때 제가 꼭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방암이 몇 기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기라는 것은요, 보통 해부학적 병기라고 해서 몸 안에서 종양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종양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상병기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파악을 할 때는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신체 검진과 영상검사, 영상검사에는 유방 초음파라든지 유방 MRI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병리학적 병기라고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병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기인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후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암은 대부분 해부학적 병기만 있는데요. 예후병기라는 것은 이 유방암이 종양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 해부학적 병기 이외에도 유방암의 아형이라는 것이 유방암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 발현 여부나 허투 발현 여부, 종양의 등급, 그리고 해부학적 병기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하여서 예후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해부학적 1기라고 해도 예후병기로는 2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기라고 단순히 초기다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럴 게 아니라 예후는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한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냥 강의를 하면서 질문이 보이면 같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냐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자분들처럼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 유방암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남자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여자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하지만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해부학적 병기로 다시 넘어가서 유방암 해부학적 병기 중에 T병기는 종양의 크기에 따라 결정합니다. 종양이 몇 센티미터냐에 따라서 1기 T1, T2, T3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T4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피부를 뚫고 나왔거나 혹은 우리가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종양에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어 있거나 혹은 유방이 이렇게 빨갛게 발진이 있는 경우, 이게 암세포 때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종양이 공격적인 상태라서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꼭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주변으로 림프절에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유방에서 가는 가장 가까운 림프절로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쇄골 아래 림프절, 그리고 더 멀리 가게 되면 쇄골 위 림프절까지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3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 쇄골 위 림프절을 넘어가면 그때는 원격 전이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4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겨드랑이 반대쪽에도 림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슴뼈 쪽 가까이 있는 림프절을 내유 림프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내유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꽤 기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방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 어느 범위의 림프절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지, 또한 림프절을 몇 개나 침범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유방암이 몇 기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M병기인데요. M병기는 간단합니다. 전이가 있으면 M1, 전이가 없으면 M0. 그래서 전이가 있으면 M1에 해당하면 무조건 4기가 되겠고요. 이제 M0인 경우가 1기, 2기, 3기 중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종양의 T병기, 림프절의 N병기, 전이가 있는지 여부의 M병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TNM 병기가 결정이 되고요. 이런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표를 보면서 1기인지 2기인지 3, 4기인지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수를 결정하게 되면요. 이 기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1기나 2기는 조기 유방암이라고 부르는데요. 1기나 2기는 기술적으로 주변에 넓게 범위를 두어서 수술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수술을 한 이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요법을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바로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종양의 범위가 넓지 않더라도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허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등장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기는 우리가 국소진행성 유방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3기 역시 대부분 병리학적으로 넓은 범위를 두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종양을 줄여서 미용적으로 수술이 더 좋은 수술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 유방암인 경우엔 대하 3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염증성 유방암은 바로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이러한 1, 2, 3기는 조금 단계가 다르긴 하지만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4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4기는 전이가 동반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이성 유방암이라고 부릅니다. 4기는 현실적으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이 병을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고 종양이 자라는 속도를 늦춰서 일상생활을 오래오래 가능하도록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4기에서는. 유방암은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4기라도 5년 생존율이 높은 편인데요.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나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는 5년 생존율이 최근 치료의 발달로 40에서 5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년 생존율이라고 하면 완치를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5년 동안 생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치료를 하다가 지쳐 하세요. 저는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될까요? 5년 동안 괜찮았는데 저는 왜 완치가 아닌가요? 이런 답답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성적이 좋긴 하지만 계속 치료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1, 2, 3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 꼭 아셔야 될 것이 나의 유방암의 A형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조직검사 혹은 수술을 한 이후에 이 조직을 가지고 면역염색 결과로 분류를 합니다. 이 면역염색 결과로 저희가 3가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호르몬 수용체 2가지가 있고요. 이 호르몬 수용체 한 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다른 한 가지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헐투라고 부르는 단백질을 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수용체와 헐투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경우, 둘 다 양성인 경우, 호르몬 수용체는 음성인데 헐투가 양성인 경우, 그리고 다 음성인 경우는 3개가 전부 음성이다라고 해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지 헐투 양성인지 3중 음성인지 이것을 아시는 것이 여러분의 유방암의 치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형별로 우리가 분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A형에 따라서 전신 치료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는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내분비 요법을 시행해서 유방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헐투 양성은요, 이 헐투라는 것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헐투라는 단백질의 과다 발현이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 헐투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를 써서 헐투의 효과를 차단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 특히 헐투 표적 치료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헐투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음성인 경우는 3중 음성 유방암이고요. 이 3중 음성 유방암은 아직까지 일반 항암제 이외에 좋은 치료제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고 또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서는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치료제가 이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전이성 유방암의 표준 치료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는 우리가 암 치료는 딱 3가지입니다. 수술, 방사선, 전신 항암요법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수술은 1, 2, 3기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는 수술을 한 이후에 재발률을 낮출 목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하지만 전이가 동반된 환자분에서 특정 부위의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전신 항암 치료는 수술하기 전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보조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기 환자분에게서 완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다 제거했지만 암세포가 자라날 때부터 가만히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미세하게 침범을 하면서 자라나거든요. 그럼 침범을 하다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만나면 그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몸 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몸 안에 돌아다니는 암세포의 양이 아주 미세한 경우에는 영상검사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암세포들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재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이 잘 끝났어도 이러한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암세포를 항암치료로 치료를 해서 나중에 재발률을 낮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조요법입니다. 선행항암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하기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일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종양 크기를 줄이면 더 미용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하기가 염증성 유방암처럼 당장 수술하기가 어려운데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병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히 종양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 이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을 알아서 우리가 이 환자가 나중에 재발률이 높은가 낮은가를 미리 판단을 하고 그 미리 판단한 것에 따라서 수술한 다음에 치료를 다르게 해서 환자들의 완치율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크기가 어느 정도 아주 작지만 않으면 림프절 양성이라든지 종양 크기가 2cm 이상인 헐투 양성이나 3중 음성 유방암처럼 항암 치료가 잘 듣는 타입에서는 선행항암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완화적 목적의 항암 치료는 완치가 어려운 분들에게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더 오래 사시게 할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방암 치료는 수술 먼저 하신 다음에 보조요법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수술 전에 선행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보조요법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안타깝지만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다가 병이 나빠지면 약을 바꿔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제로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항암 치료가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헐투 음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항암제 종류를 보여드리자면 4가지 약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80년대 나온 독소루비신, 이렇게 빨간 약이 실제로 색깔이 붉은색이라서 빨간 약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90년대 나온 탁센이라는 약이 있고요. 탁센에는 파클리탁셀과 도세탁셀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 2, 3기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 4가지 약제 중에서 2가지 혹은 3가지를 포함한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 어떤 게 효과가 가장 좋은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효과가 모든 항암제가 다 1대1로 비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비교가 된 연구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효과가 좋았던 것은 이 독소루비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먼저 3개월 정도 맞고 그 이후에 탁센을 맞는 방법 혹은 독소루비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도세탁셀을 3가지를 한꺼번에 6번 맞는 방법,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림프절 양성 유방암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항암제들이 기존에는 3주 간격으로 시행이 됐는데 백혈구 촉진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쓰면서 2주 간격으로 이런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용량 집중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량 집중요법 2주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3주 간격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허가 문제가 있어서 아직 3주 간격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여러분께서 무서워하시는 사실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역감이라든지 구토는 최근에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탈모는 특히 독소루비신이나 탁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 탈모가 100% 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항암주사를 맞고 한 2주 후에 완전 탈모가 생깁니다. 항암주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한 달에 1cm 남짓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머리카락이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부분 한 1년 정도는 가발을 사용하시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골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감소해서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해서 열이 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열이 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2명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 백혈구 촉진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백혈구 촉진제를 미리 맞아서 이런 열이 나는 경우가 20% 남짓에서 5% 이내로 많이 발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내염이나 설사 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약물이니까 과민 반응, 피부 발진, 가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탁센이라고 부르는 약은요, 특별히 신경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나 말초신경 장애, 주로 손끝 발끝이 저린 느낌이라든지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오게 되고요. 여러 번 맞을수록 몸에 부종이 오거나 또는 손톱의 모양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항암제를 맞으면 폐경이 오시지 않은 분들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폐경이 올 수가 있고, 이런 일시적 폐경이라 하더라도 갱년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약제에 따라서 심장부작용이라든지 방광독성 등이 올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 약제, 독소루비신이란 약제는 정맥주사로 투여를 받다가 혈관 밖으로 누출되는 경우 피부에 괴사가 올 수가 있어서 조심해서 투여를 받아야 하고,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방암 치료를 하시면 사실 치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1, 2, 3기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면 수술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수술을 하고 앞뒤로 항암을 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표적 치료는 1년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선행항암을 했는데도 수술하고 나서 수술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더 받으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항암을 했는데도 항암 치료를 더 받는 경우는요, 우리가 선행항암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할 때 유방을 절제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약효과가 너무 좋아서 암세포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완전관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완전관해가 오신 분들은 치료 효과가 좋고 장기적인 생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완전관해가 오시지 않은 분들은 재발률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완전관해가 오시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그럼 수술 끝나고 항암을 약을 바꿔서 추가로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정말로 약을 바꿔서 더 항암 치료를 했더니 완치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선행항암하고 수술하고 나서 항암 더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망하시지 마시고 완치율을 올리기 위한 치료니까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헐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헐투라는 것은 유방암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으로는요, 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부 유방암에서는 이 헐투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어 있어서 세포를 과도하게 성장시킵니다. 이런 과도한 성장 신호가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헐투의 역할을 차단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헐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헐투 양성 유방암에 사용하는 헐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먼저 나온 허셉틴이고요. 국내에 이제 비슷한 허주마나 삼페넷이란 약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사일라, 타이커브 등이 우리가 지금 급여로 또 여기는 없는데 또 퍼제타 이런 약들을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신약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투 양성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간에 헐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헐투 표적 치료제를 받지 않았을 때 헐투 양성 유방암은 성격이 나쁜 유방암이었는데요. 표적 치료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저희가 전화위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유방암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기존 항암에다가 트라스투즈맙, 상품명 대표 상품명 허셉틴인데요. 이 트라스투즈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1년 동안 추가로 받게 되고요. 1년이라서 3주 간격으로 1년 투여하니까 18번 정도 투여를 받으시고, 기간이 길어서 좀 지치실 수 있지만 이 약 자체는 일반 항암제에 비하면 많이 힘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투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투주마 퍼제타라는 표적 치료제를 같이 썼을 때 림프절 양성인 경우에 재발 위험이 더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헐투 양성 유방암은요, 치료제에 잘 듣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크기가 아주 작지가 않으면 선행 항암을 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선행 항암으로 두 가지 항암제와 2가지 표적 치료제를 병용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관해율이 60%에 육박하게 되고요.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표적 치료제를 캐사일라라는 약제로 바꿔서 투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약들이 많고 계속 나오다 보면 약이 나오면 처음에는 고가고 또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실 급여 여건이 이 약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단점이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는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차로는 도세탁세, 트라스투즈맙, 퍼투즈맙을 맞으시고요. 여기에 내성이 생기면 2차로는 캐사일라가 표준입니다. 3차로는 이전에 독소루비신이라는 약제를 투여 받으셨던 경우에는 타이커브와 젤로다라는 조합이 지금까지는 급여로 투여 가능한 표준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네라티닙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라스투즈맙 디룩스테칸이라고 불리는 신약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 에너투란 약은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캐사일라보다 2차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서 많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신약들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성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될까요? 난소에서 주로 분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폐경을 하고 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신에서 생성된 안드로젠이라는 일반 호르몬이 말초 지방 조직에서 아로마타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을 할 때는요, 이 분비나 생성, 변환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때는요,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우리가 상품명으로 보통 고세렐린이나 루프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뇌하수체의 작용에서 난소에서 아예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수술적으로 난소를 절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폐경이 되신 분들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난소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안드로젠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만 쓰면 되고요. 이러한 약들을 아로마타아제 억제제라고 부르고 레트로졸, 아나스트로졸, 엑세메스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폐경이 안 된 분들은 이 약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조절하는 약으로는요, 폐경 전에서 단독 사용 가능한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고,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내분비 요법인 풀베스트란트라는 호르몬 저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은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암세포를 성장시키긴 하지만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 건강에도 관여하고 기억력도 좋게 하고 자궁에서도 역할을 하고요. 심장 건강에도 역할을 하고 또 피부의 탄력도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내분비 요법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좋은 작용까지 억제가 되면서 폐경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나 관절통, 두통, 홍조, 불면, 기분 변화, 이런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겪게 되고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재발 예방을 위해서 이런 내분비 요법을 5년에서 최근에는 10년까지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이런 내분비 요법을 쓰면서 부작용을 겪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호르몬 억제제 중에 타목시펜이라는 약제는요, 아로마타제 억제제와는 다르게 다행히 골다공증 부작용은 조금 적지만 자궁에 작용을 해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내막암 위험을 올리므로 정기적인 자궁 검사가 필요하고요. 혈전증의 위험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폐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내분비 요법을 받게 되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면 내분비 요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의 아형을 잘 알고 계시라는 것이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양성만 하고 헐투 표적 치료는 헐투 양성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분비 요법은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시작을 하시고요. 방사선 치료나 헐투 표적 치료제와는 동시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재발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사실 항암 치료 받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이 좀 초기인데 항암 치료를 안 하고 호르몬 치료만 해도 재발률이 낮으면 굳이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 기냐 혹은 등급이 얼마냐 뭐 KI67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할지 안 할지 전에 좀 고민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다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좀 더 정확한 어떤 지표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유전자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재발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들이 지금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연구가 많이 됐고 유명한 것들이 온코타입 DX 리커런스 스코어라는 검사와 맘마프린트라는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는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검사들입니다. 또 림프절이 1개에서 3개 침범된 N1기에서도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항암화학요법의 효과가 재미있게도 폐경이 된 분들한테서보다 폐경이 안 된 분들은 이 점수가 재발 점수가 낮았는데도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 이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 폐경 전 여성분들은 이런 점수를 사용해서 항암을 생략할 때 좀 더 담당 선생님과 심도 있는 상의를 해보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검사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뭐 엔도프리딕트나 브레스트 캔서 인덱스, 프로시그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3기는 그래도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검사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사실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사실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바로 신청을 해서 보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비용도
경우에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검사를 사용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호르몬 치료제 단독을 예전에 썼는데 요즘에는 좋은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 단독 호르몬 치료보다 표적 치료제 병합요법이 성적이 더 좋아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CDK4/6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인데요. 3가지 종류가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경우에는 전이성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1차로 내분비 요법과 이 표적 치료제 CDK4/6 억제제를 병합하는 요법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생존율이 정말 크게 많이 좋아졌고 부작용도 일반 항암제에 비해서 정말 얼마 없는 편입니다. 일반 항암제에 비해서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전부터 써왔던 이제 아로마신이라는 호르몬제와 아피니토라는 표적 치료제 병합요법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픽3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크레이라는 표적 치료제가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크레이라는 표적 치료제 병합요법은요, 이 픽3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변이가 있는 경우는 유방암 환자분들의 한 30~40%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급여가 되지도 않지만 이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를 보고 양성인 분들만 사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중 음성 유방암인데요. 3중 음성 유방암은 사실 일반 항암 치료 이외에 좋은 발전이 없었고, 그렇지만 이게 효과가 오래 안 가서 그렇지 항암 치료를 하면 일단 많이 줄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기나 3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하기보다는 항암 치료를 더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크기가 작아도 미세전이가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술 전 선행항암을 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전이성의 경우에는 최근에 PDL1이라는 단백질이 종양조직의 양성인 경우에 면역항암제를 함께 쓰는 것이 좋은 효과를 보여서 표준요법으로 등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급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는요, 이 유방암 중에서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나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헐투 음성이거나 3중 음성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 생식세포에 BRCA1 혹은 BRCA2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는지를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DNA가 끊어졌을 때 복구에 관여하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 돌연 변이를 저희가 열심히 보는 이유는 안젤리나 졸리가 유명하죠. 이 돌연 변이를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거나 혹은 어쩌다가 생겨서 가지고 태어나신 경우에 여자분들은 평생 동안의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난소암 발병 확률 때문에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예방적 난소 절제 수술을 저희가 권하기도 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췌장암 발병 확률도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도 마찬가지로 사실 급여 조건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다 검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최근에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것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파프 이니비터라는 약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사용했을 때 재발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또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되기도 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높은 여러 가지 암의 발병 확률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선별검사를 하고 또 다른 선별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을 권하고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행한 강의는 전부 마쳤고요. 질문에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촌 날다람쥐님, 유방암으로 인해서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는 아주 심할 때만 그렇게 하나요? 전체를 유방암이 너무 크면 전체를 제거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암이 너무 크면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이 근데 너무 커도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줄인 다음에 일부만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제거를 하면 방사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나는 전체를 다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를 안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전체를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브라카 유전자 양성인 경우에 나는 그냥 전체를 다 제거를 해서 유방암의 위험 걱정을 조금 더 놓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체를 제거하는 게 꼭 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합니다. 김현주님, 치밀 유방이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유방암에 다 걸리시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치밀 유방이면 유방 엑스레이로 유방에 생긴 변화를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같이 선별 검사로 받으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유방암 유전자 엔젤님, 유방암 유전자 미리 검사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3차 병원 가면 되나요? 어떤 검사를 해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브라카 유전자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분한테 미리 하는 걸 저희가 그냥 아무런 가족력도 없고 모두 다 건강한데 검사를 하는 걸 권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분들이 있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3차 병원에 유전자 클리닉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가보실 수 있고 또 암 환자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쿨님, 저는 수술 전 암 크기와 림프절 3개가 있었는데요. 항암을 4번 했고 수술을 했는데 종양이 전혀 줄지를 않았어요. 수술 전에 온코 테스트도 안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까 일단은 항암을 4번 했고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종양이 줄어드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요. 사실 안 줄어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암마다 똑같은 유방암이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많이 안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4번만 하고 빨리 수술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 아까 말씀드린 온코타입 DX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하고요. 이제 주로 림프절 음성이라든지 림프절 양성도 1개에서 3개인데 그 1개에서 3개라는 것은 선행 항암 안 하고 1개에서 3개일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삼님, 연기면 수술 말고 항암이 빠르지 않나요? 아니, 연기는 상피내암을 의미하고요. 연기 환자분들한테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병이고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쿨링,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암이 전이된다는데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조절을 잘하면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겠지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암이 더 잘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윤이님께서 지인이 유방암과 자궁암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집안에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암을 어떻게 빨리 진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암 선별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집안에 저렇게 암이 많으신 경우에는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집안에 있는지 검사를, 유전자 검사는 저희가 혈액 검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그 암을 치료하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쿨링께서 방사선으로는 암세포를 못 죽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죽입니다. 네, 완화라는 거는요, 통증 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신항암제는 아까 몇 가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약들이 진짜 무서운 속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급여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약제들이 많이 비싸고 또 빠른 속도로 등장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또 의료비를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께서 리비알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한데 제가 리비알이 어떤 약인지 잘 몰라서 대답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기는 상피내암이거든요. 상피내암은 아직까지 항암제가 잘 듣는다는 연구 결과가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름에 암이 들어가는데 상피내암은 암과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고 있으면 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질문 없어서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